예, 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4월 22일 CNG TV 방송은 제품 개발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CA를 이용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박관음 CA 아카데믹 대표이십니다. 박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현재 업무와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CA 한 지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현대자동차의 CA 일을 쭉 하다가, 네. 작년부터 CA 아카데미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인 솔라 시스템 쪽에 개발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박 대표님은 CA의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시니까 오늘 꼭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시지 마시고 어떤 CA를 CA에 관한 어떤 무슨 개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뭐 효과 이런 것도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4월 22일 CNG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이제 CA 개요하고,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가적인 측면하고, 네. 그 다음에 또 CA 해석의 신뢰성, 굉장히 관심 많죠, CA 신뢰성은. 그리고 저는 사실 신뢰성은 이제 관심을 안 둡니다. 안 두는데 이제 해석과 시험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중에서 이제 제품 개선 시 또는 개발 시의 이용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은 CA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CA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전에는 알았지만 CA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CA가 구조 해석서부터 열, 유체, 소음, 진동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CA의 어떤 가치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CA 가치하고 이제 개요를 이제 지금 앞에 보고 계신데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거는 제가 보이는 화면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제 현미경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어학 혁명이라든지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여러 산업부문에서 굉장히 빨리 개발되기 시작한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컴퓨터 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CA라는 학문이 생기고요. CA 학문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가상 사이언스 랩입니다. 그래서 네.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실 CA로 인해 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프티마이제이션. 예, 오프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에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CA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해석 및 시뮬레이션 통한 각 성능의 사전 예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되는 걸 이제 개선하는 걸 CA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비용 절감하고 개발 대한 단축입니다. 네. 그건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CA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단순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만들어가지고 실험해봐야 우리가 이제 성능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해석만 해가지고 성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도면 설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하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저런 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면은 현대자동차에 굉장히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산 역사이신데 이런 해석의 초창기에 뭐 3D나 이런 것을 없었을 때의 CA의 어떤 전략과 지금 요즘에 굉장히 CA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정도 시간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최신으로다가 한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금 좀 더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 쪽에서는 이걸 이제 제가 나타낸 건데, 사실 저기에 보이는 해석 모델, 지금 자동차를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충돌 해석 하기 위한, FPM 모델이죠. 저거 하나 개발하려면 한 4 내지 5억 듭니다. 5억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차량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모든 충돌 법규라든지 상품성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차량 가지고는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충돌, 진동, 소음 내부, 그 다음에 전자파까지 굉장히 많은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 절감 부분에서 보시면 차량을 대수를 절감하는 거라든지 개발 기간 단축에 두 개가 되게 보면 이제 비용 절감에 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딱 보시면 진동 소음들은 차량을 그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절감이 불가능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충돌만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한 거고요. 다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답이 이게 있는데요. 사실 도요타, 현대자동차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를 이름을 쓰기 싫어서 안 쓴 거고요. 다만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도요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동안에 이제 그 개발 기간이 22개월이었습니다. 22개월이었는데 이제 12개월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이후에는 사실 5개월로 줄었습니다. 저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보면 CA만 그래 된 건 아닙니다. 주위 환경도 다 좋아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V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행개발이라는 것은 CA로 다른 걸 다 부품을 개발해놔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중요한 부품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5개월로 줄어졌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자동차 개발을 하는데 되게 신문에 나오면 2천억 들었다, 아니면 4천억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차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뭘 얼마나 많이 개발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한 1개월 줄이면요. 1개월 만약에 그 기간을 줄이면 한 200억 정도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이내에 했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른 분야 말고 이제 자동차 분야에는 이게 최고의 경쟁력 중에 한 요소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그 자동차 분야에서 보면 사실 CA라는 게 GM이라든지 아니면 포드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된 거죠. 근데 그 차선은 별 좋은 걸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CA라는 게 GM 하더라도 조금 시험보다 낮은 레벨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요타라든지 넘어가면서 도요타에서는 이 CA가 굉장히 잘 많이 발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개발하는 기간하고 비용 측면에서 도요타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GM이 다른 문제도 많지만은도 어떤 개발 기간, 그다음에 개발 비용에 따라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지금 도요타를 가지고 있죠.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음은 보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가진 대기업들은 이런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간단하게 비교하면 됩니다. 뭐냐면 테스트 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CA 하는 인원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크냐? 그걸 딱 보시면 만약에 CA 하는 인원하고 테스트 하는 인원이 같다면 3단계를 볼 수 있고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건 3단계라는 것은
디자인 가이드를 줄 수 있고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줄 수 있는 게 CA가 네. 그때 상태를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게 이제 한국에 잘된 회사는 그 3단계 정도고요. 네. 4단계는 지금 보잉사 정도가 지금 4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잉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4단계라고 4단계. 예. 그럼 이제 지금 뭐 이런 단계를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중소기업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중소기업 뭐 해나이에 대해서 조금 앞에 1단계라 써놨고요. 1단계라는 게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CA 해석을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하고 맞추는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테스트하는 인원보다 CA 하는 인원은 극히 작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CA 인원은 뭐 굉장히 사실은 1명도 많은 편이고요. 네. 중소기업은 한 되게 2명 내지 5명 이내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는 뭐 되게 워크스페이스 오늘 요새 가격이 값싸니까 가지고 있는 정도고 캐더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중소기업 단계에서 이제 그 해석 DB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컨설팅을 해보면 사실 그 관리층에서는 CA를 그 하는 사람한테 컴퓨터 사주고 소프트웨어 사주고 그다음에 막 풀어가지고 가져오라 하는데 근데 그가 한 4년 걸리더라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왜 불가능한지를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 CA 단계 그 진단을 해보면 CA 단계는 이제 결국 시험 결과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맞추는 것보다도 시험 결과를 했는데 해석에도 넣어뒀냐 이런 묻는 단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성능 확인이라든지 최적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CA 인원 자체의 자기 내부의 문제죠.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그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한 3, 4년 뒤에, 아니면 4, 5년 뒤에 과연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대기업으로 계속 빨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설계를 보내달라라든지 아니면 생산으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는 필수 카피는 CAD는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되게 그 크랙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이라도 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거든요. 해석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중소기업에서 해석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 확보가 미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딴 데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영국에 뭐 어떤 기업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써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쪽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게 계속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혼자 세봐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방향성을 지술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픈에는 원래는 요 교육을 받아봐라든지 여기 원래는 여기 하고 컨설팅 해가지고 요걸 문제 풀어봐라든지 그런 그 동기부여가 불가능하니까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 도시도 안 되면 소위 말해서 그 바깥에 컨설팅 업체를 한번 잡아가 해보자 이러는데 사실 그 가장 많이 아는 문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부죠. 자기 내부인데 내부 사람 안 쓰고 딴 사람 쓴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뭐 그냥 결과가 형편없다 보니까 뭐 CA는 막 차라리 그냥 CA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에 많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CA 팀장을 오래 했는데 저희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리유즈를 하기가 좀 어렵은 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D CAD 같은 거는 갖다가 몇 개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리유즈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경영자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3, 4년 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머핑이라는 게 기능이 나왔습니다. 예. 머핑이라는 나왔는데 그거는 모델을 만들어 놨고 약간 변화를 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쓰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재활용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파라메트릭이 거기도 들어오는 겁니까? 파라메트릭하고 약간 다른 건데, 예. 이제 파라메트릭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바꿀 때 쉽게 바꾼 방법이고, 예. 머핑이라는 것은 자기가 머핑이요. 조금 바꿨을 때, 그러니까 머핑이라는 게 뭐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또 옛날에 이제 영화 보실 때, 네. 영화 볼 때 무슨 뭐 데몰리션 맨인가 예, 보면 예. 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물로 됐다가 그다음 네. 사람으로 변하고 네. 이런 게 머핑이라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머핑 기능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상당히 이제 잘 재활용 가능한데 예. 문제는 머핑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상당히 힘들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몇 분들 오셔서 정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오시는데 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중소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뭐 솔루션 같은 것들을 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에게 효과를 줘야지 뭐 그림의 떡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박 대표님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CA하고 원가 관점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것은 제품 개발 원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뭐 재료비 들어가고, 뭐 가공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시험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쭉 놔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A 쪽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잘 보시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캐드가 있죠. 캐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러가 필요합니다. 또 CA라는 것은 모델하고 다르게 이제 그 CA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들이 뭐냐면 CA가 소위 말해서 원가를 높이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되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원가를 우리가 지금 CA 한다는 것은 사실 원가를 낮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 다음 장,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놨는데, 해석 부가가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기술 개발돼 가지고 절감한 비용, 보시면 우리가 재료비를 절감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 기간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절감했다든지, 그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슨 생산을 좀 바꿔가지고, 어떤 그 특성을 좋게 해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절감 비용이 됩니다. 절감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비용을 보면 결국 이제 공급수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산 비용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뭐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산 비용은 어떻게 보면 그 하드웨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투자하고 이렇게 쭉 되는데요. 아까 공수 비용이 인건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과연 이게 플러스 되는 방향이냐, 마이너스 되는 방향이냐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요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은 말, 이게 굉장히 저는요, 공감이 많이 오는 게, 초기에 CA 팀장을 할 당시에는, 뭐 1월달 정도 되면, 이제 IMF 때도 그랬고, 그 해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할 때 그거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니고시에이션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반으로 줄여라, 유지보수비 반으로 줄여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썼는데, 아마 경영자나 어떤 지금의 저기에 계신 분들은, 중소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소개해 주셔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네. 대기업도 사실 돈 아끼는 데는 대기업이니까 더 아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재배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제 예산 삭감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분을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CA 엔지니어들은 뭐 부장님급이든 뭐든 별로 이런데 굉장히 약해요. 뭐 어떤 뭐 해석이나 이런 스킬은 있는데 이런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많이 이제 다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수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뭘 잘 했는데 사실 보고하는 사람은 설계 보고자가 돼가지고 설계가 보고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한 걸로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일행 어떤 보람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얼마나 전략됐다. 그런 걸 자기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걸 위에 올려가지고, 이게 CA 역할이다. 그걸 나타내 주지 않으면, 사실 경영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급을 안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 TOC 프로젝트에서도 구조 해석팀은 오버밸류 돼 있고, CA 뭐 이렇게 기체 이런 사람들은 힘들게 뭐 이랬는데도 언더밸류 돼가지고 참 힘든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CA의 캐리어를 계속 하거나 CA의 뭐 중간 매니저거나 이런 분들은 요 부분을 굉장히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사용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구조물은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안 보여지는 부분은 전자파 해석이라든지, CFD 해석이라든지 연료 추적이죠. 그쪽은 잘 안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게 물건이 안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소음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구조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CA 말고 생산하고 어떤 설계 쪽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설계 쪽은 정확하게 물건을 보여줄 수 있고요. 생산 쪽은 어떻게 보면 돈이 달라지는 거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데 CA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CA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거라 봅니다. 이 부분은 또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신뢰성 부분은 워낙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신뢰성을 써놨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신뢰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석을 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콘셉트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울 단계도 있고, 프로토 단계도 있고, 파이럿 단계도 있고, 이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다 이런 기능을 이렇게 이제 순수를 밟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프로토 단계가 됩니다. 프로토 단계는 이제 모든 해석이 이제 크로징되는 부분이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성능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여기서 요구되는 해석 신뢰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내일 하면 1이 나오고 아니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부분 이제 CA 신뢰성이라는 것은 얘기할 때는 실험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실험이 1.1이 나오면 해석도 1.1이 나오면 100% 맞는 거고 실험이 2가 나오는데 해석이 1.1로 왔다면 완전히 틀린 것이고 이렇게 얘기됩니다만도 조금 저 안에 신뢰성이나 좀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신뢰성 의미 자체로는 보면 이제 해석하고 시험은 3%를 준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이제 어떤 목표 값에 맞추는 게 이제 시험 값이죠. 그다 맞추는 게 이제 사실 보면 신뢰성이라 합니다. 근데 신뢰성 이게 이제 3%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들은. 그게 이제 보시면 6M이라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방법이라든지, 측정, 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신이라든지, 맨파워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6M이라 하면 돼. 근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신뢰성을 따져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다 한번 고려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과연 가라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한 6M이라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힘든 자리고요. 그, 이제 머티리얼에 관해서 잠시만 얘기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게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자동차 업체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보면 되게 이제 리퀘어먼트를 내가지고 이런 경우만 만족하면 뭐 납품해도 좋다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A, T 뭐 이래 했는데 뭐 보면 T는 티센그룹이라는 이런 회사는 그 회사들이고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 딴 거는 뭐 오케이 뭐 그런 되게 보면 오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포 인도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두께 공참 하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만 하면 좋다. 그러니까 뭐 5%는 텐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예, 또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무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값을 가지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고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도 뭐 그 재료의 틀림에 인해 가지고 특성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근데 특성이 100% 맞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의존성이라든지 온도의 의존성, 그 다음에 주포스의 의존성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잘 그 어떤 배율을 잘 해가지고 그래야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머티리얼 쪽에서 보시면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을 얘기합니다만은 차체만 하더라도 차체하고 이제 되게 보면 그 40부품들만 하더라도 재질이 한 130개 정도 됩니다. 130개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재질 하나에 대해서 몇 개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무슨 그 SPCC 뭐 이제 재질 이름입니다. 스킬 이름인데요. 그자 뭐 어떤 재료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성을 몇 개를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면 비도 특성도 해야 되죠. 고온 특성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어떤 그 스트레인 레이트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5m per second로 이제 한번 당겨본다든지 하면 다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다 하려면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쭉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실험해야 될 그 아이템이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이 세상에 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생기겠지만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 각 회사마다 이제 재질이 제품이 있을 거고 그 제품에 쓰이는 재질들에 대한 산포는 알고 있는지 만약에 산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산포를 가지고 뭐 실험을 했거나 뭘 했는데 CA로 맞추겠다. 뭐 산포를 진짜 많이 가지는데 진짜 해석으로 맞추겠다는 건 사실 의문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난 겁니다. 또 다음에 한번 볼게요. 뭐 그리고 해석에서도 신뢰性우리가 발전시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쭉 현황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과연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하나는 그 좀 여속핵이라는 게 이제 뭐 FM 하시는 건 다 아시겠지만도 그냥 그 사각형이라 생각하시고 여속핵가 6mm를 하느냐 12mm를 하느냐 결과는 결과가 좀 차이 나거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차를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충돌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석을 했는데, 이 한쪽은 이제 6mm짜리고 한쪽 12mm짜리입니다. 근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유가 보면, 이런 거 할 때 이제 되게 우리가 나타내는 게 대부분에서 행상 변형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변형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중에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또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용접점, 이제 실제 차량에 보시면, BIW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BIW 해가지고 바디 인 하이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차체죠. 차체인데, 전부 다 스팟 용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팟 용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4,000개 내지 5,000개 정도 되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찍게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제 빨간 걸 찍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제 하늘색을 찍었다. 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참 답답해집니다만은도, 네. 사실 뭐, 제가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도, 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해석의 신뢰성이라는 게, 아까 말하는 뭐, 굉장히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도, 과연 실험의 신뢰성이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해석의 신뢰성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메시를 쓰느냐, 그래서 메시를 어떤 게 쓰느냐, 그 다음에, 메시 사이즈는 어떤 거냐, 그 다음, 요소는 뭐냐, 이런 것 따라서, 그 다음, 또 용접점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뢰성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면, 만약에 이제 어떤 간단화시킬 수도 있고 상세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파이 한 3짜리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요. 홀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모델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용접점을 자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 다 용접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실제적으로 스팟 용접만 하더라도 다 달라집니다. 오늘 찍은 거하고 내일 찍은 거 달라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르는 힘하고, 전류하고, 뭐, 면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당히 변화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굳이 고집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험한 결과도 사실 불안정한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비용 대 효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위에 있는 이제 관리자나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할 때마다 결과치가 다르냐. 그래서 뭐 신뢰성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없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거나 약간 좀 심리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도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CA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문제가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험했는데 그거하고 맞더냐 안 맞더냐. 그쵸. 그게 가장 문제 묻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실험도 못 믿는데 초기에는 시험을 맞추려고 그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95%까지는 맞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도 시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시해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시험한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0%까지만 맞추면 그런 거는 90%는 말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이 대강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있고요. 시험 결과가 그다음에 해석도 뭐 이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90% 정도 맞으면 더 이상 맞출 필요 없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상관성으로 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에 보고할 때도 90% 정도 맞춘 거를 그냥 맞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90%라는 게 뭐 잘 맞췄다 안 맞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CA 하는 사람 그 결과가 시험하고 잘 맞습니다. 이렇게 90% 이상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그게 위에서도 먹어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하실 때는 뭐 이런 책임 소재 같은 것도 초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엔지니어가 책임을 질 것인가, 관리자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논란거리였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경우는 상당히 누구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보면 과연 이제 책임 소재가 따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CA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네. 시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 결국 이제 뭐 회사라는 게 뭐 내일 뭐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했으면 안 되니까, 결론 낼 때는, 결국 그 시험하는 사람하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다 모여가지고 자꾸 회의하면서 과연 시험에서는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된다는 가능성, 이래 해도 되겠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제가 경험할 때는 뭐 방향성만 맞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던 걸로 저는 근데 그 시험할 때도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피지컬한 모델이 있는 것 뿐이지 실험도 100%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 그렇죠.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조그만 실험은 예를 들면 조그만 시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증 시험을 한다면 그거는 뭐 요새는 뭐 누가라도 틀릴 경우가 별로 없죠. 다만 재료가 이상하지 않는다면 뭐 재료도 이제 품질이 일정하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부품들이 3개나 4개나 결합돼 가지고 있을 때는 마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크 이제 볼트를 쪼은다면 토크도 달라지고 용접을 하면 용접도 달라지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제조 편차도 많습니다. 제조 편차에다가 실험 편차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잘 구분해가지고 제조 편차는 몇 %다, 실험 편차는 몇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이런 재료가 이렇게 어떤 특수 재료들 많지 않습니까? 매트리얼 제조 이럴 때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매트리얼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엠비전이라는 솔루션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나 이런 거가 신뢰성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어떤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혹시 하는 사람들은 그 편차에 대해서 어떤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무 재료는 방진 재료들입니다. 방진 재료들인데 그게 이제 평화산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날 조건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되게 어느 분야에 들어오더라. 그걸 일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생깁니다. 예를 들면 크랙이 내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방진 재료가. 그때 이제 크랙이 어디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할 때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어퍼 바운더도 있고 로우 바운더도 있습니다. 되게 값이 그거에서 해석을 2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퍼 바운더를 넣어가지고 해석하면 하고 로우 바운더를 해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안에는 흐릅니다. 그래서 이래 흐르면 틀릴 게 없죠. 그래가지고 되게 문제를 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이제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상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상관성이라는 말, 저는 약간 좀 생소한데, 상관성은 어떻게 얘기를 좀.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성에 대해서만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신뢰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90%만 넘어가면 사실 신뢰성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이중돼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진짜 시해하는 목적이 사실 보면 좀 더 좋은 설계,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그 다음에 좀 더 중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개발기간을 줄이고, 이런, 그자가 목적이거든요. 목적인데,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1% 높이기 위해 가지고, 돈 투자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노는 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뭐냐,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상관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관성이 가장 기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설계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무슨 값이 나왔다. 근데 요걸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도 가능한 이야기고 성능 개선이란 말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자 방향에서 좋아지는 방향이냐 나빠지는 방향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만큼만 더 올리면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 값을 10%만 올리면
실제 그 제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한 1년을 더 쓸 수 있다면, 그걸 이제 관계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서 어떤 값하고 값의 차이가 실제에서는 어떠로 차이 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상관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좀, 앞으로 많이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설계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설계라는 게, 사실 제가 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성까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다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 설계를 하고, 다음에 이제 부품 설계를 하죠. 부품 설계라는 것은 사실 행상이라든지 재료를 뭐 쓸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플러그 용접을 해야 될지, 스팟 용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볼트를 쪼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모듈 설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갭을 얼마나 둘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행상을 나타내서 어서히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요. 다음 또 이제 해석도 가만히 보시면, 해석도 똑같습니다. 해석도 모델링 할 때 보시면, 과연 이거 어떤, 뭐, 예를 들어 캐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빔으로 할 수도 있고, 빔 요소로 할 수도 있고, 셀 요소로 할 수 있고, 블레이드 요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자 보시면, 뭐, 메시 사이즈, 형상, 그 다음에, 아까 적당히 들었는데, 홀 사이즈, 그 다음에 R은 도대체 얼마나 근접하게 해야 될 건지, 접착제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설계에서도 고민하듯이 해석에서도 다 고민해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보면 형상이라든지 가공 방법에 따른 재질 특성, 뭐 예를 들면 같은 스틸이라도 단조로 한 거하고 주조로 한 거 값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열칠이를 했는데 열칠이 한 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넣는지 맞는지,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결합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석자의 차이를 다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컨셉이 바뀔 수가 있고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자도 경험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물건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알아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진짜 세상에 놓아 있는 소프트웨어는 엄청나 많은데, 적당한 소프트웨어는 뭔지가 참 어려운 참 고민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과연 알고 쓰는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개발자만 알죠. 개발자만 합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벌써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때는 유명한 거 몇 개 했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너무 솔루션이 많아요. 그래서 참 선택하기 힘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알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BM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도, 과연 우리 IBM을 썼을 때 하고, HP를 썼을 때 하고, 과연 값이 같이 나올지.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걸 맞춘다 하는지.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세상에 놓여 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A가 발전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수치적으로 계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죠. 뭐, 대단한 노하우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냐면, 소위 이그젝트 솔루션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생기는 현상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차량 충돌 같은 랜덤으로 많이 생기는데. 그거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설계하고 해석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게, 그건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마찬가지인데,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제작 쪽으로 하는데, 뭐 비슷한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시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험도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시험 해보면 그냥 물건 좋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실험하는 것 같지만, 또 안에 내부적으로 떠보면 굉장히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뭐냐면, 우리가 시험하는 어떤 제품의 그게 단순한 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안에 부품이 10,000개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만개 넘어버리면 이 부품이 어디까지 설계된 건지, 언제까지 된 거를 만드는 건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 만개 정도 되면 업체들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 또 어디까지 나가는지도 잘 구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리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앞에 단계는 뭔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열처리를 하고 온 건지, 아니면 이걸 진동시험을 먼저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내고 시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정밀도라는 게 쭉 있는데, 이런 게 과연 고려 다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자도 아까 우리가 설계자하고 해석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실험한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경험이 많으면, 실험 딱 해가지고 잠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실험, 경험이 약한 사람은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같이 신뢰성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액quisition 쪽이라든지 시험 장치, 그 다음에 시험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해석 공차는 또 어떻습니까? 해석 공차.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수 공차라는 게 예를 들면 5mm로 잘랐느냐, 12mm로 잘랐느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향으로 또 메시를 하느냐. 어떤 분은 이제 좌우가 되겠는데, 아니면 상하가 되든지. 그래서 홀을 뚫더라도 홀을 그냥 우리가 동그랗게 못 뚫으니까 세계 보면 이제 마름모꼴로 뚫을 때 있는데, 그 마름모꼴이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면 그게 로테이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걔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구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내구 쪽에서는 특히 이제 스팟 용접 같은 경우에 용접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실제로 다 뜯어보지 못하니까 그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한마디로 해서 오다가 하나를 다를 정도로, 오다라는 게 이제 1260이냐 1270이냐 이를 다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CA를 하기가 너무 두려워지는데요. CA 분야에 있는 분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시험을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CA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 그런 걸 다 감안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감안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상관성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큰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해석과 시험과의 상관성에서 이제 해석의 정각도를 이제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몇 퍼센트가 잘 할지. 그래서 아까 그냥 앞에서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재료가 95% 맞으면 낮았을 때, 그러니까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틸 영수 모듈러스가 가장 기본입니다. 영수 모듈러스는 그거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황도 갈수록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딱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수 모듈러스조차도 10%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에서 되게 책을 찾아보시면 109에서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195로 해야 될지 실제 실험해봐야 되겠지만도 예를 들면 95% 차이 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 따라 메시지하는 방법, 그래서 95% 차이 난다 생각하시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지 하중에서 한 97%도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제적으로는 99%는 말할 수는 없는데 99%가 실내에서 가입니다 하시면 하드웨어는 98%. 아까 얘기했지만도 하드웨어도 똑같은 나온 회사 제품도 달라집니다. 어떤 값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98%는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꼽으시면 실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해석의 정확도는 8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90% 정도 맞다는 건 참 큰 거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쭉 해봤지만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90% 아니면
5% 이상을 마찰하면 저는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래, 대단한 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의 신뢰성 향상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자꾸 이래 하는 것은 결국 삼포 해석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삼포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점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결점 포함시키기 때문에 하중 방향도 뭐 실제적으로 똑같은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실험에서 분명히 뭐 각도가 한 1% 차이 난다면 그걸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컨셉도 똑같이 시험할 때 요 정도 차이 날 거다 생각하면 그거 넣으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재질이라든 결합 방법이라든 이거 다 넣으면 삼포 해석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삼포 해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적어도 실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먼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요 정도 분명히 들어올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뭐 계속 엄청 팩트가 뭐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CA 엔지니어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을 수는 없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경험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가장 깊은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직장에서 그 사람들도 바쁘고 뭐 살주면서 옛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새 이런 뭐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데는 주로 뭐 기초적인 툴을 사용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CA 아카데미도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거고, 또 다음에 이제 아마 그런 CA 오랜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넣으셔가지고 그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면 아마 한국의 CA 발전이 엄청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CA 아카데미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코스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 내구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진동이나 쭉 불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가장 경험 많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저희들이 좀 확보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이런 노하우가 벤더의 세미나 가서나 주로 얘기를 하는데, 벤더 세미나는 주로 이제 솔루션의 기능이나 뭐 이런 쪽이지, 이런 거는 저도 처음에 뭐 새로 캐리어를 시작하거나 지금 중급이거나 또 고급에서 아주 더 최고급으로 가는 CA 엔지니어들에게는 참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도 뭐 쭉 오래 해봤습니다만도 이게 CA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도 갑자기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좋은 이제 컨설턴트라든지 좋은 이제 소위 사부를 만나가지고 빨리 극복하는 게 가장 핵심 같고요. 사부가 나오셨으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6장의 제품 개발 시 CA 이용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상관성은 아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 효과는 저는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 기한 단축이라든지 비용 절감보담도 최적합니다. 사실 최적하고요. 그리고 저도 CA 아카데미를 하지만은도 다른 제조업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CA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물건 하나 개발할 때 한 달 정도 처음부터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 잡을 때부터 해가지고 시험까지 끝나는 걸 한 달도 잡아봤거든요. 근데 CA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이제 됐죠. 그래서 최저가 하다 보니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 레벨에서 이제 최저가 생산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험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셈블리 단계가 보면 이건 아무도 못해요. CA 할 수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보시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최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부품에서 1,000을 남는다 생각하면 그게 이제 뭐 10,000개로 올라가면 엄청난 돈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억났습니다만도 실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조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대기업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 개발을 해달라. CA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방법은 뭐냐면 CA를 이용해서 DFSS와 최적화를 해달라. 그러면 뭐 제가 100% 하긴 하건데 고성능을 가지는 저가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성능을 가지는 저가 제품. 그런데 요즘에 이제 CA 엔지니어나 CA 종사자들이 DFSS라는 패러다임을 자기가 좀 얻으려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요? 뭐 DFSS라는 것은 그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도 그 책 나와봤자 자기가 참 머리가 아프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DFS 가르치는 학원도 제법 있으니까 그걸 하나 해가지고 계속 팔로 받아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이제 CA 해석 엔지니어들과 그 퀄리티,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지. 이제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CA의 어떤 뭐 단순하게 CA 부분만 한다 그러면은 좀 미래가 좀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CA만 해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CA 자체 가지고는 문제는 위에 할 때 그러니까 CA를 해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근데 부가가치 못 만들면 힘드니까 최적화라든지 어떤 DFS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아니다 싶으면 어떤 경쟁적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질문을 좀 받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동안에 7번째 재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결론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실 뭐 중소기업 쪽에서는 제품 설계 이제 고급화 추세인데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근데 비싸서 못 쓰니까요. 결국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내에도 많은 이제 국산 C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용해 볼 것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제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매니지먼트 쪽에 결과를 이해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CA 품질 향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든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여러 성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시간이 저기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없고요. 김진만님께서 CA 활용의 중소기업 현행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설계 실무에 대해서 경험자는 아닌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 CA 언저리까지 접근해 보았지만 비용이라든가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테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웬만한 투자와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어려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한번 우리 박 대표님은 많은 경험과 이런 거 있으시니까 한번 많은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도 절망하시지 마시고 한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호정님께서 이런 좀 죄송하지만 국산 CA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국산 CA도 이제는 괜찮습니까?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CA라는 걸 인터넷에 치시면 국산이든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좀 질문인데, 국산내나 뭐 이런 거가 그냥 사람들이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신뢰성이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감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은. 경험으로 보면 어떠십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다 이제 나스트라는 표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 그자에 몇 퍼센트 맞느냐가 문제되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그 가격 대비, 그래서 그 사실 나스트라도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적어도 한 95% 되게 맞습니다. 실제로 국산들도. 이상이, 가라면 이제 그게 나스트라에 맞는지, 다른 국산 제품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김영림님께서 설계자를 위한 해석 툴들은 자동 메시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메시에 대한 해석 정확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요? 그 자동 메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동 메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 부분은 자동 메시를 가장 하지 마시고, 예. 그 주위만 자동 메시 해놨고, 그 중요한 부분은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게 굉장히 해석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될 거라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해석 메시 발생하는 그 소프트웨어들도 툴이 다양하고 뭐 자기네들이 메시를 뭐 잘 만들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메시. 진짜 그냥 우리가 결과만 보려고 하시면 네. 그것도 사용 가능합니다만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좀 더 높이려면 아직까지 메시 자동화는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예. 자동화는 아직 문제가 많거든요. 네. 예. 제가 아까도 제가 질문드린데, 메시는 약간 좀 반복되는 건데, 메시를 할 때, 고급 인력들은 제가 이제 가정인데, 그 부분을 따로 하고, 나머지 자동 메시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실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인도에 메시만 하기 위한 인원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네. 메시는 안 하고요. 예. 캐더 데이터를 인도에 보냅니다. 네. 인도에 보내고 인도에서는 다 메시를 하고 가져오는데,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메시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 굉장히 세밀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를 하든지 간에 그런 행성이 나오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품질이죠. 네. 해석 메시를 품질만 확인되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좋은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 질문을 하나 더 좀 받겠습니다. 이원호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CA 솔루션은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텐데 구입한 저가의 CA를 보통 메시의 재활용이나 멀티 프로세스 사용하는 등 기능에 제약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험 시간보다도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CA에 대한 장점을 드러내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요? 부분들은 이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CA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다 있는데, 물건이 다 있고 실험 장비가 다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오기 전에 과연 얼마나 이게 버리피케이션 성능이 높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빨리 다른 물건을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자기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식이나 이제 박 대표님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멘토나 이런 쪽으로 좀 경험을 갖다가 얻으려면 CA 아카데미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개설한 과목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까? 저는 그냥 CA 아카데미 이제 배를 맡고 있지만도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오는 것도 계속 제가 답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가능한 한 많이 남한테 줄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CA가 발전돼 가지고 CA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되고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멘토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엄청난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